빰빰빰빰빰빰빰빰 반갑습니다 여러분. 절건파생꾼입니다. 이제 아침에 오늘 야간장을 같이 한번 보다가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글을 12시경 그죠? 어젯밤 12시 어제 새벽 오늘 새벽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오늘 새벽 1시 12시쯤 제가 올려드렸던 글이 있는데요. 참 요즘 시장을 보면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오늘의 주제인 바로 위클리 옵션과 일반 옵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앞전에 제가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2차례를 했겠는데 뭐 자세한 영상은 저희 유튜브 영상들을 한번 뒤져보시면 나올 건데요. 우리 카페에 글 올려주는 사람들이 저는 제일 좋은 사람인데 우리 회원 주절주절 방에 보면은 알고 싶어 요호 이분이 보면은 굉장히 좀 귀여운 아이디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위클리 옵션을 가입하게 되었다. 손실이 많이 보고 있다. 미래에셋을 보고 있는데 몇몇 현황을 보면은 주간 콜풋이던데 이게 위클리 옵션이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이런 질문을 하시다니 상당히 대단하신 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아이디는 귀여우신데 실력은 바닥이라 가지고 뭐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이 첨부 파일은 뭐지? 뭘까요? 비 내리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 얘는 뭡니까? 이 옵션이지 그죠? 예, 일반 옵션입니다. 일반 옵션. 요거 주간 콜 일반 옵션입니다. 요것도 일반 옵션입니다. 그럼 요 위클리 어디 있습니까? 위클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기준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 일반 옵션에 대한 것만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딘가에 존재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알다시피 뭐 위클리를 하면서도 위클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에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공하지 않는데 뭐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면은 찾을 수 있겠지 그죠? 자 이게 어제 장인데요. 자 키움증권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요걸 클릭해 보시면요. 여기 위클리 있죠. 위클리. 요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코스피 200이라고 적힌 것은 일반 옵션입니다. 위클리는 위클리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위클리요. 이 위클리 옵션에 요 콜풋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미니 옵션 있지 그죠? 미니 코스피 200 하는 게 미니 옵션이에요. 미니 옵션. 미니 옵션도 있고 미니 선물도 있습니다. 미니 선물과 옵션은 뭐냐 그러면요. 말 그대로 이 코스피 200 선물 옵션을 10분의 1토막 내놓은 거예요. 코스피 200이 예를 들어서 300짜리가 2.0이다. 그러면 개당 4, 5, 20 개당 50만원이지 그죠? 개당 50만원인데 똑같은 미니 코스피 200의 300짜리는 5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한 계약에 5만원에 살 수 있어요. 수익도 10분의 1일 거고 그죠? 매수 가격도 10분의 1. 즉 쉽게 말하면은 50만원치 잡을 수 있는 코스피 200 옵션과 미니 옵션은 5만원에 잡을 수 있다. 그럼 선물은 어떻게 합니까? 선물은 지금 한 계약이 대략 한 5, 600만원 정도 하지 그죠? 선물 한 계약은 5, 600만원인데 코스피 200의 선물은 얼마입니까? 한 500만원 하지 한 개당 그죠? 한 600만원 좀 될 겁니다. 550만원 정도요. 되는데 미니 선물은 얼마겠습니까? 10분의 1이지 그죠? 60만원 정도 되겠지 그죠? 그럼 60만원이면은 선물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코스피 200 선물과 미니 코스피 200은 같은 상품이냐? 예, 같은 흐름을 움직이는 상품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둘 다 호가는 틀릴 수 있어요. 그죠?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비슷하지만은 틀릴 수 있어요. 단지 뭡니까? 이 선물 차트와 이 코스피 200 차트가 있는데요. 자, 얘들 이름 보세요. 코스피 선물 옵션 상품이지, 그죠? 예, 엄밀하게 말하면은 코스피 200 선물 옵션 차트입니다. 그죠? 근데 요게 얘 선물 차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상품은 틀려요. 일반 옵션 상품, 일반 선물 상품이 있고요. 미니 선물, 미니 옵션이 있습니다. 요게 상품 자체는 다 별개입니다. 그런데 요 선물 차트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죠? 자, 여러분들한테 자꾸 제가 쓸데없는 뭐 한 10만 명, 20만 명한테 가르쳐 주는 거라 그러면 뭐 도움이라도 될 텐데 뭐 50명, 100명한테 제가 개인 과외하는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강의를 해 주는 게 상당히 저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에게는 적이지, 그죠? 여러분과 저는 같은 개인 투자가들 그룹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적이에요. 여러분이 날리는 돈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제외한 개인 투자가들이 돈을 날리게 되면요. 이게 이렇게 그 돈이 이렇게 여러 곳에 기부를 하게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보다 돈이 더 많은 제 메이저라는 놈들한테, 메이저라는 게 세력이지, 그죠? 메이저라는 놈들한테, 이 외국인들 메이저한테 일부 가고요. 그 다음에 국내 세력들 있지, 그죠? 예, 국내 세력들. 뭐 개인으로 들어가지만은 국내 세력들한테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가들한테 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개인들 덩쳐먹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 들어가지, 그죠? 예, 같은 개인이지만 이 개인을 덩쳐먹는 사람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들끼리는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를 하지 않느냐 이거지, 그죠?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상위 포식자들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으면요, 요 절반 정도 위를 우리가 상위 포식자라 그러거든요. 이 절반 하위를 하위 포식자라 그러고 이 상위 포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이 하위 포식자들 사이에는 저끼리 존나게 싸웁니다, 보면. 예, 저끼리 존나게 싸워요, 보면은. 저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얘들은요, 평온합니다. 왜? 우리 상위 그룹에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판검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뭐 판사라든가 그 다음에 고위직 뭐 임원이라든가 또는 고위관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끼리 여러분들 알지, 그죠? 이런 사람들끼리 불문율이 있어요. 우리가 검사들 요즘 개혁 얘기 많이 나오는데 검사 개혁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검사들 간의 불문율을 깨기 위해서죠. 검사는 봐준다. 뭔 짓을 해도 봐준다. 어떤 일을 해도 봐준다. 경찰끼리는 어떤 일을 해도 봐준다 하는 것처럼 이 상위 포식자들끼리는 나름대로 불문율이 있다는 얘기죠. 서로 봐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끼리는 안 싸워요. 근데 이 하위 포식자들끼리는 저끼리 죽으라고 싸웁니다,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끼리는 싸우더라도 봐줘요. 예를 들어서 메이저가 엄청난 수익을 위해서 다른 놈들을 쳐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수익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크게 내고 나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빠져나오고 나면은 얘들이 이제 자기네들 본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짓을 주가를 폭락을 시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네들은 뭡니까? 방관을 해줍니다. 좀 미안한 거지. 얘들 돈을 뺏어 먹어야 되는데 얘들 돈을 뺏어 먹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얘들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시장이 나오냐 하면 이런 시장이 나와버릴 수 있는 거예요. 폭등했다가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시장의 메이저들 주체, 이 메이저 중에서도 세 가지, 외국인 메이저, 국내 세력들, 그리고 연기금들, 이 세력들 간에는 불문율이 있어서요, 죽이더라도 서로 살려줄 때는 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가가 대폭등과 대폭락이 연출이 돼버리는 거죠. 이번에 폭락장, 그죠? 무려 30포인트나 폭락시키는 장이 나왔을 때 무려 20포인트가 폭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제 5포인트 정도 폭락이 나왔지, 그죠? 이런 모양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란 얘기죠. 서로 안 싸웁니다. 왜? 목표는 이 개인들의 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이제 적이지, 그죠? 이제
얘들은 뭡니까? 먹이입니다. 먹이 사슬이지, 그죠? 먹이 사슬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한테 먹이를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얘들한테 돈을 줘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먹이 사슬하고는 아니고요. 공생관계인데, 공생관계이자 뭡니까? 이 적인 거죠. 에너미지, 그죠? 예. 공생관계이자 적이죠.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도 하고, 적이기도 하고. 그럼 제가 번 돈은 누구 돈이다? 제가 금요일 날 여기서 번 돈은 얼마 벌었노? 10만원 벌었나? 재수 좋게 벌었는데, 그죠? 10만원 벌고, 야간장에는 18만원 벌었지, 그죠? 그럼 이런 푼돈들은 누구 돈입니까? 메이저 돈입니까? 물론 메이저 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메이저 돈이지만 어떤 구조로 왔는 돈입니까? 이런 구조로 왔는 거죠. 여러분이 메이저한테 뺏겼던 돈을 제가 메이저한테 뺏어온 돈, 일부 아주 티끌만치 뺏어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뺏어오는 거죠. 그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공생관계입니다. 왜? 여러분이 돈을 날려줘야지 메이저가 먹고 나는 그 메이저의 돈을 조금 정말 티끌만치 뺏어오는 공생관계이기도 하고요. 다이렉트로 여러분의 돈을 뺏어오는 이 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아주 투자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요. 자, 투자에서 가장 적합한 게 뭐냐면 제로섬입니다. 제로섬. 이 제로섬이라 하는 것이요. 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가장 충실합니다. 자, 현물 시장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한 700조 정도, 좀 많이 올라가지고 1900조가 올라가더라고요. 자, 현물 시장의 시가총액이 1900조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시장에 1900조입니다. 주가가 10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래서 1700조로 줄었어요. 그럼 200조 어디 갔습니까? 200조 어디 갔습니까? 자, 파생시장이에요. 선물이 300에서요. 300이었는데 10%가 빠져가지고 30포인트가 빠져버렸어요. 그래가 270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30포인트만큼 돈은 어디로 갑니까? 30포인트만큼 돈은 어디 갑니까? 자, 두 가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소멸입니다. 누구도 이득을 보지 못하고 소멸해버립니다. 이 200조는 뭡니까? 소멸해버립니다. 왜? 가상의 총액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 돈은 누군가가 보유를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가치일 뿐인 거죠. 가치. 현재의 가치. 즉 여러분의 연봉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연봉을 5천만 원을 받다가 그 다음 해에 10% 삭감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10% 삭감된 부분을 사장님이 들고 가겠지, 그죠? 그럼 사장님은 여러분한테 10%를 삭감을 시켜서 10%만큼 이득을 봅니까? 물론 이 이득을 본다라고 하면은 제로섬 게임하고 똑같은 거죠. 이 파생세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사장도 여러분 회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는데 지금은 90만 원밖에 못 벌어요. 90만 원밖에 못 버니까 여러분들한테 10% 삭감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사장은 돈 번 게 아니지, 그죠? 그냥 되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한테 회사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지자. 쉽게 말하면 10%는 없어진 거죠. 근데 이 파생상품은 틀려요. 사장이 100원을 벌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10%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10%의 삭감은 누가 가져갑니까? 사장이 들고 가는 거죠. 이게 파생상품이에요. 그죠? 자, A라는 급부하고 B라는 급부가 있다면은 둘 중에 상호 자금의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라는 얘기죠. 시장의 돈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돈을 날리는 사람과 빼먹는 사람, 여기 있는 돈을 빼먹는 사람과 날리는 사람이 딱 똑같은 크기로 있습니다. 이게 제로섬 게임입니다. 말 그대로 제로로 1-1은 뭡니까? 제로.
이걸 제로섬 게임이라 그러는데요. 파생상품은 내가 번 돈이 네가 날린 돈입니다. 충실해. 날아가는 돈이 없어요. 시장의 규모는 항상 일정합니다. 근데 주식 투자는 주가가 하락을 해버리면 그 돈을 누군가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소멸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멸 상품이니까 주식시장에서 큰 의미가 없는 상품이죠. 근데 파생 상품은 뭡니까? 말 그대로 돈 놓고 돈 먹기 장사지, 그죠? 네가 날리면 내가 벌고 내가 날린 돈은 네가 먹는데 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이 다섯 명끼리 돈이 그죠?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예요. 돈이 서로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30년 1996년도에 대한민국 주식 3년도입니까 6년도입니까? 이 선물 시장이 도입이 되고 또 옵션 시장이 도입이 되고 미국은 훨씬 더 이전에 있었지 그죠? 미국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96년도인가 96년도 IMF죠. 93년도인가 뭐 이럴 건데 선물 옵션 시장이 개장을 하고 나서부터 이 평균치를 내보면은 이 영원한 호구는 바로 개인 투자가들란 말이지 그죠? 영원한 호구들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가가 영원한 호구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현물시장도 마찬가지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투자의 그 강력한 호구는 바로 개인 투자가입니다. 이 개인 투자가가 개인 투자가가 호구니까 이 호구를 잘 길들여야 되겠죠, 그죠? 그럼 길들이는 사람이 뭡니까? 바로 이 메이저들이란 말이지, 그죠? 길들이는 게 우리 강아지 새끼들 길들이는 거 있잖아요. 강아지 처음에 오면은 지가 태어날 때부터 똥을 알아서 싸고 뭐 이렇게 울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들도 태어나자마자 밥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뭐 부모들이 얘가 밥을 달라는 건지 똥을 쌌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교육으로 가르치는 거죠. 너 밥을 먹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 스톱.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지만 주인이 기다렸다가 정말 가만히 있어 주니까 조금 있다 밥을 주더라 이거죠. 정말 저거는 밥을 주는데 저런 식으로 주는구나. 그냥 밥을 주면 되는데 굳이 기다렸다고 해놔놓고 주더라 이거죠. 저 새끼 저거는 IQ가 낮아가지고 밥을 줄 때 꼭 기다리라고 얘기하더라. 그럼 기다리라는 말이 나오면 뭡니까? 밥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강아지들은 길들여지듯이 이 개인도 길들여진다는 얘기죠.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구조는 그러니까 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좋은 정보를 알려주면 안 돼요. 저는요. 이걸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자꾸 저쪽으로 온단 말이라. 그러면 저를 적으로 안 보고 여러분이 저를 호구로 보는 거라. 정말 저거는 좋은 정보를 돈이 왔다 갔다 거리는 시장에서 고급 정보를 막 퍼주더라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호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부 중에서는 저를 호구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 바보 아니야 저거 그죠? 물론 저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관계가 없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호구로 보는 거죠. 오늘은 얘가 어떤 좋은 정보를 가르쳐 줄까 하면서 그죠? 이렇게 입만 딱 벌리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뭐 이런 영상들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돈을 확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면 좋죠 뭐. 네, 벌면 좋죠. 번다고 해서 저한테 쭈쭈 하나 사줄 분들은 아니겠지만, 자 어쨌든 자 이 위클리 옵션이라는 게 있고 이제 일반 옵션이라는 것을 이제 상장한 지 얘가 이제 한 5개월쯤 됐나 뭐 됐을 것 같습니다. 얘는 30년이 넘었을 거고 그죠? 30년 가까이 돼가는지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됐고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추측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반 옵션에 만들어졌는 이 근거를 보면은요, 이 현물 시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물 종목 중에서 200개 우량한 종목을 묶어놓은 것이 뭡니까? 코스피 200이라는 게 있어요. 코스피 200이라는 것을 연결을 시켜놨는 게 바로 이 선물 옵션이라는 상품이죠. 그럼 이걸 왜 만들었냐, 그죠? 왜 1993년도로 가정합시다, 그죠? 뭐 6년도인지 3년도로 가정합시다. 그전에는 현물 시장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예요?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을 딱 보니까 이것도 우리말이 아니지, 그죠? 헤징이라는 개념 또는 헤지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뭐 헤지라고도 하고 헤징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개념을 동원해 가지고, 그죠? 이 선물 옵션이라 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현물이 주가가 폭락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 상품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상품을 만들어 놓으니까 주가가 폭락을 해도 이게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 똑똑한 우리나라 시장의 놈들이 뭡니까? 이 선물 옵션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놨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던 상품을 그대로 빼와가지고. 그러니까 뭐야? 주가 폭락할 것 같으면 이거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에다가 1조를 베팅하는 사람이 있다 치면은 여기다가 한 100억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주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1조에서 손실이 30% 났을 때 100억을 투자한 게 한 2만 프로 올라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뭐야? 3천억 날렸는데 이걸로 3천억 벌어버리는 거라. 100억 투자했는데 3천억을 수익이 나버리는 게라.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주가가 상승기, 주가는 항상 바이오리듬처럼 올라간다. 회복기, 상승기, 하락기, 침체기, 이렇게 네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회복기와 상승기에는 뭡니까? 이 선물 옵션의 개념이 사라져 버려요.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물론 상승에 베팅하면 되겠지, 그죠? 상승에 베팅하면 되지만 이 시장에 주는 뭡니까? 시장에 주는 현물이거든요. 장기 투자가들이 고객들 돈을 벌어서 엄청나게 많은 수십조, 수백조를 굴릴 수 있는 시장은 현물 시장밖에 없거든요. 파생 시장에는 수십조를 못 굴립니다. 그리고 이 만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요. 만기 개념 3개월, 선물 3개월, 옵션 1개월이라 만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현물에다 투자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해지 개념으로 이 선물 옵션을 매매한다는 거죠. 그런데 회복기나 상승기에는 사실 이거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락기와 침체기에는 뭡니까? 이게 큰 역할을 보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했는 거죠.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 규모가 세계 3위입니다. 그죠? 세계 3위예요.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중국, 우리나라일 거야. 아마 일본인가 중국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3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30년 전만 해도 존나게 못 살았,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살았 나라였지. 그죠? 스마트폰도 없고 뭐 시티폰 나오고 삐삐치고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30년 만에 세계 3위로 올라왔죠. 주식시장이.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국 지수에 올라탔고요. 뭐 세계 10위라고 그러는데 전반적인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종목을 보유한 나라, 삼성전자를 보유한 나라인 거죠. 반도체 세계 1위. 앞으로 미래는 반도체 시대에 반도체 세계 1위를 보유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 삼성전자와 사실은 2위 그룹, 뭐 하이닉스 빼고요. 이제 뭐 포스코라든가 현대중공업 이런 거 감안하면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넘버 1, 2, 3라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는 독보적인 탑입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과 뭐 현대중공업, 포스코 이런 거 다 합친 거하고요. 비교해도 삼성전자가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1위, 뭐 하이닉스 2위, 3위는 포스코, 뭐 4위 현대중공업 이렇게 막 쭉쭉쭉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다른 것들 다 합친 거하고요. 삼성전자 하나하고 비교해도 삼성전자가 원탑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개념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규모가 이게 굉장히 커졌어요. 이 선물 옵션. 이 커지게 된 원인이 바로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지. 그죠? 제가 기초 강의에서 많이 올려드린 얘기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대한민국과 세계 몇 개의 국가에만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도입을 했죠. 이때. 위험성. 시장의 급변동을 위험성을 감안하기 위한 대체 방법으로서 바로 프로그램 매매를 도입시켰는 거죠. 미국은 모르겠고 일본에는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만약 하면 일본에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마음먹고 5천억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대폭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마음 놓고 못 판다는 얘기예요. 팔고 싶어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하루에 1조를 팔 수도 있어요. 주가 폭락 안 합니다. 주가 조금 내리고도 주가 하루에 1조를 팔 수도 있어요. 2조를 팔 수도 있어요. 왜? 얘들 때문이죠. 프로그램이라는 거.
아주 특이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에서만 존재하는 프로그램 매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세계 3위의 국가가 되었던 거지, 그죠? 세계 3위라 그러면 뭐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유럽 회사, 그죠? 야, 유럽 국가, 기타 뭐 국가들까지 감안한다 생각하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우량하고 큰 규모의 주식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죠? 뭐 어쨌든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죠? 짧게 하겠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과 일반 옵션을 이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파생상품 활성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한때 규제되기 전에 일반 옵션의 하루 거래량이 30조였어요. 하루 거래량이. 지금 하루에 3조로 쪼그라들어 버렸지, 그죠?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파생상품의 규모가 30조였다. 이거 엄청나지, 그죠? 근데 3조로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크지, 그죠? 근데 이 구조가 보면요. 자, 30조 시장일 때 구조가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세 가지의 구간을 보면 개인이 45%를 차지했어요. 외국인이 한 25%, 기관이 25% 이렇게 차지했거든요. 여기 45에서 51%까지 올라갔어요. 개인들이. 근데 지금 현재 3조 시장인데 이 구조를 보면은 외국인이 50%입니다. 개인이 25%, 기관이 25%입니다. 이래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외국인들 포지션 하나에 따라 가지고 주식 시장이 폭등도 하고 폭락도 하는 거라. 근데 정부에서는요,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경우는요, 괜찮아요. 왜? 정치인들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주가가 올라가면은 얼마가 오르든 만에 올라가게 되면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폭락이라, 폭락. 이 폭락이 나와버리면은 그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가장 무서운 게 유권자잖아요, 그죠? 유권자 중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그리고 이 언론들이 가장 좋아하는 뉴스가 뭡니까? 주식장 대폭락, 한국 경제 실종, 뭐 지도자의 능력에 문제가 있나 없나, 정책, 정부의 무능, 이런 호재거리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은 이 정치인들은 굉장히 민감해져요. 근데 외국인 한놈들의 시장이 현재의 시장이거든요. 이 외국인 한놈들의 시장이 일방적인 시장이단 말이지, 그죠? 자, 2010년도 파생상품 규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개인의 비중이 45%나 차졌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은 어떻게 수익을 냈습니까? 개인들을 몰아야 되는 거죠. 소몰이 하듯이. 자, 한 명의 양치기가 1000마리의 양을 몰이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에서 삐죽삐죽 튀어나온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조력작, 개새끼들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못 가게 막고 이쪽으로 못 가게 하면서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몰아서 우물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울타리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모으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 양들을 잘 모을 수도 있고 못 모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양치기 소년이 100명이 있어요. 양은 10마리밖에 없어요. 얘를 어떻게 뭡니까? 어떻게 울타리 집어넣습니까? 그냥 강제로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마음대로 그냥 강제로 끌고 들어가면 돼요.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끌고 들어가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뭡니까? 이 외국인들의 주체가 너무 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도 하고 폭등도 하는데 폭등은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폭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을 했는 거죠. 어떻게? 이 파생상품을 활성화시켜 버리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개인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개인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은 주가 시장은 외국인들을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는 시장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 개인들의 규모가. 그럼 개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양이라고 그랬지, 그죠? 개인이 이게 많아질수록 뭡니까?
지금 양치기 소년의 규모는 일정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인의 양들의 규모가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양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양치기 소년들이 얘들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만들었던 게 이 위클리 옵션입니다. 이 나왔던 배경이 이런 거란 얘기죠. 그러면 상품을 잘 만들어야 되고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미니 옵션 있잖아요. 그죠? 미니 옵션과 미니 선물, 미니 옵션과 선물이 두 가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왜 만들어졌냐 그러면은 일반 선물 옵션이 너무 비싸요. 그죠? 예, 너무 비싸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가지고 1200만원 가지고 그죠? 일반 선물은 두 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밖에 못 사니까 두 개 사서 물려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미니 선물은 어떻습니까? 20개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가 가능합니다. 소액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 1200만원 가지고 선물 사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소액 투자가라 그러거든요. 5천만원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은 소액 투자가라 그래요. 1억 넘어가야지 그래도 뭐 나름대로는 고액 투자가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소액 투자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선물을 최소한도로 5개 이상에서 7개 정도를 살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거 미만 사는 사람들을 우리 소액 투자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적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미니 선물, 미니 옵션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스스로지 스스로. 미국 선물의 가장 큰 문제점이 수수료거든요. 일반 옵션 선물을 사는데 수수료가 2만원 듭니다. 근데 미니 선물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미니 선물 사는데 수수료가 1만원이에요. 그럼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1000만원 가지고 얘는 수수료를 2만원만 내면 되는데 미니 선물은 1000만원을 가지고 수수료를 10만원 내야 되는 거예요. 왜? 10분의 1인 대신에 수수료는 10배 더 가는 거라. 문제가 되지, 그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미니 선물 옵션이. 사람들 관심이 없는 거라. 왜? 선물 옵션 투자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정식 계좌를 가진 사람이 있고, 대여 계좌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대여 계좌 가진 사람들은 10만원에서 50만원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설 경마장 같은 대여 계좌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정식 계좌에는 전거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2010년도에 파생상품 규제를 하면서 전거금을 만들었어요. 그 이전만 해도 10만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옵션 전용 계좌가 있었거든요. 옵션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계좌가 있어가지고 뭐 만원 가지고도 매매할 수 있었어요. 근데 파생상품 규제를 하면서 전거금을 만들었어요. 이걸 높여버리니까 이제 진입이 불가능해져 버린 거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천만원에 5천만원입니다. 옵션 2천이고 선물 5천만원. 그리고 매도 치려고 하면 5천만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시간의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50시간의 모의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의 1년 이상의 거래가 있었어야 돼요. 계좌를 만든 지 1년이 지나야지만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규제를 거의 다 없애진 않았지만 완화를 시켜버렸어요. 1시간 1시간을 줄여버렸어요. 전거금도 1000만원 줄여버렸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뭡니까? 1000만원 없어가지고 정식 계좌를 못 만드는 사람이 이 대여 계좌를 이용하는, 이 대여 계좌와 이 미니 선물 옵션이 뭡니까? 중복이 돼버리죠. 대여 계좌와 미니 선물 옵션이 중복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전거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뭡니까? 당연히 대여 계좌를 하는 거죠. 사설 경마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설 경마장의 문제점이 뭡니까? 돈 들고 날라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수익이 나면 돈을 안 줘요. 계좌를 폐쇄해 봅니다. 왜? 국내 계좌가 아니라 대부분 다 베트남이라든가 카오스, 후진국, 그런 나라의 중국, 그런 나라의 서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차하면 계좌 닫아버리고 도망가버리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합니다. 왜?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외국 가서 그 계좌를 사이트를 개설한다는 얘기지, 그죠? 잡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계좌는 뭡니까? 다
대포 통장이 100% 대포 통장입니다. 본인 계좌로 이걸 할 수 없어요. 왜?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포 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이트를 폐쇄해버리면은 대여 계좌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 뭡니까? 또 다른 HTTP를 이용해서 다른 사이트를 만들어버려요. 사이트 만드는데 얼마 듭니까? 2,000원 밖에 안 들어요. 1년 동안 쓰는데. 물론 뭐 co.kr이라든가 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만 원 정도 드는데요. 사이트 하나 만드는데 3만 원 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서버가 있으면은 그 사이트를 폐쇄시키고 그 서버를 그대로 옮겨버리면요. 3만 원만 있으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새로운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차하면 닫아버리는 거라. 이 대여 계좌의 문제점이지, 그죠? 사설 경마장의 문제점이죠. 근데 미니 스몰 옵션은 뭡니까? 공인된 증권사에서 개장하는 거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대신에 증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대여 계좌와 이 미니 스몰 간에 문제점이 생겨버린다는 얘기지, 그죠? 똑같은 걸,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증거금도 없애줘야 되는 거죠. 증거금을 안 없애고, 호가만 10분의 1로 내렸으니까,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돈 없는 사람들을 고려를 못 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망했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 위클리 옵션은 좀 틀려요. 아직 위클리 옵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왜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한 번도 매매한 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있지만, 제가 한 5개월 6개월 동안을 관망을 했잖아요, 그죠? 한 5개월 정도를 관망하면서 느꼈던 거를 지난번에 제가 한 2개 정도 영상으로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기초적인 내용으로 올려드린 게 있고, 이제 한 5개월쯤 지났으니까 이제는 확실히 느껴지는 거죠. 이 위클리 옵션과 일반 옵션. 차이점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람도요, 쌍둥이로 태어나도, 누가 보면은 쌍둥이가 A라는 쌍둥이 B도 똑같아 보이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의 성격은 다 틀립니다. 성격은 완전 틀려요. 하는 짓도 틀립니다.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요. 쌍둥이지만 외모만 비슷한 거죠, 외모만.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쌍둥이인데 외모만 비슷한 게, 그죠? 겉모습만 비슷한 거지, 얘하고 얘는 완전히 틀린 상품이에요. 근데 매매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외모가 아니거든요. 껍데기는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내용물이 중요한데, 내용물은 완전 틀린 상품이에요. 매매하는 방식이라든가 호가 움직임이라든가 뭐 그런 거 틀려요. 그런데 외모는 똑같아요. 외모는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매매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얘기죠. 쌍둥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대화를 하지 말고 쳐다보면, 그냥 구경만 해보면은 비슷해 보인다는 얘기죠. 매매 방식은 똑같습니다. 매매 방식이 똑같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이게 매매 방식이 이 수익을 내기 위한 매매, 그러니까 일반 뭐 돈 날리기 위한 매매 말고요. 돈을 벌기 위한 매매의 90%를 차지하는 게 뭡니까? 이 매매 방식이거든요. 매매 방식이 이 위클리와 일반 옵션은 똑같습니다. 제가 5개월 동안 해본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옵션을 공부하듯이 위클리를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죠. 일반 옵션에서 돈 버는 것처럼 위클리에 적용을 하면 똑같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10%거든요. 이 10%가 뭐냐 그러면요. 10% 안에 이 매매 방식이 90%가 동일하다. 그러면 10%는 뭐냐 이거지, 그죠? 10%에 포함되는 항목은 뭐 한 수십 가지가 있는 거예요. 10%밖에 안 되는데 이 10% 안에는 수십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거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디테일. 아주 세심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 이 10% 정도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일반 옵션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 두 사람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라는 쌍둥이는 존나 성격이 급해. 아버지를 닮아서 급해. 근데 B라는 쌍둥이는 엄마 닮아서 성격이 되게 막 느슨해. 또 A라는 사람은 되게 꼼꼼해. B라는 사람은 굉장히 막 그냥 대충대충이라. 이렇게 이 쌍둥이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대화를 해봤을 때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을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외모는 닮았지만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또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한 놈은 잘 살고 한 놈은 못 살고, 한 놈은 와이프가 이쁘고 한 놈은 와이프가 별로 못생겼고, 한 놈은 자식이 잘생겼고 한 놈은 자식이 못생겼고, 한 명은 자식이 머리가 좋고 한 명은 자식이 머리가 나쁘고, 이렇게 발생되는 원인은요, 이 외부적인 요인이지, 그죠? 즉 어떤 여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이쁠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고, 자식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즉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변하는 게 10% 중에서 한 5%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통칭해서 디테일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매 방식의 90%를 차지하는 것과 이 중요한 디테일에 대한 방식이 한 5% 정도가 있다는 얘기, 완전히 다른 내용이 5%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90%고 이 5%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매매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매매, 그러니까 수익을 위한 매매에 있어 가지고 95%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요. 일반 옵션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알고 있는 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알고 옵션, 일반 옵션을 잘하는 사람이면은 위클리 옵션은 95%는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시장 전체의 95% 먹고 들어간다.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수준이거든요. 일반 옵션에 대한 능력이라, 일반 옵션에 대한 수준이 여러분들이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여기서 수준이 딸려버리면은 뭐 그 뒤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일반 옵션에서 돈 못 버는 사람이 위클리 오면 똑같이 박살나지, 그죠? 현물 못하는 사람은 ELW에서 못 벌고요. ELW 못하는 사람은 선물 옵션도 돈 못 법니다. 반대로 현물 잘하는 사람은 가상화폐도 잘하고요. ELW 잘하고 옵션도 잘합니다. 모든 시장의 가장 기본은 바로 현물이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현물 투자를 하지 않고 바로 옵션으로 온 사람은 거의 없지, 그죠? 아주 드물죠. 뭐 정말 주변에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얼떨결에 하게 된 사람들 아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물을 거쳐서 왔어요. 그래서 현물의 습성을 여러분들도 나름은 잘 알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물의 습성을 굳이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모르면 안 돼요. 근데 현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현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그 기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차트 분석이지, 그죠? 이 차트 분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있어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거래량이죠,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평선이죠. 네 번째는 패턴이겠지, 그죠? 뭐, 이 패턴은 사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패턴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분류를 한번 시켜보겠다는 얘기죠. 이 기술적 분석이란 것과 이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이 현물 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선물 옵션에 대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없어요. 왜? 주식시장은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개장한 지가 70년도입니까? 개장됐지, 그죠? 근데 파생시장은 만들어진 지가 90 몇 년도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가 뭡니까? 이 주식시장이 훨씬 커요. 2,700조 정도 됩니다. 파생상품 아무리 뭐 규모가 크다 그래도 이 주식시장 규모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지, 그죠? 그래서 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이 노하우들이 바로 여기서 분석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분석한 게 아니라 이 미국 주식의 본토라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주식은 투자를 하면은 개박살 나버리는 돈도 못 버는 주둥아리 고수들이지만, 이 대가리 존나게 좋은 사람들이 엘리어트 파동을 만들고 뭐 일목균형표를 만들고 스토캐스틱을 만들면서 또 RSI 만들고 뭐 위험도 뭐 만들고 뭐 이렇게 보조지표도 만들고 이론도 만들면서 이 엄청나게 검증을 받았던 약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스피린 같은 거죠. 약품이에요. 만병통치약 같은 이런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가지고 시장을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물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분석들인 거지, 그죠?
차트에는 어떠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어떠한 내용들이 함유되어 있는지, 거래량이란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평선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껍데기는 알 필요가 없어요. 아까 했다시피 이 매매 방식은 껍데기이기 때문에 껍데기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오로지 돈이라는 거를 매매로 연결하는 거, 매매를 돈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알아야 되는 이 차트에 대한 내용,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거래량의 중요한 내용들, 그 다음 이평선의 중요한 내용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바로 패턴에 대한 내용들, 이거를 제외한 움직임, 아침에 어떻게 움직이고 점심때 어떻게 움직이고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한 달 전에 어떻게 움직였고 1년 전에 어떻게 움직였고, 이 모든 패턴을 만들어내는 이 내용들을 이 현물에서 배워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현물에서 배워오게 되면은 이거를 전부 다 ELW에도 쓸 수가 있고, 가상화폐에도 적용이 되고, 선물에도 적용이 되고, 해외 선물에도 적용이 되고, 오일에도, 해외 오일에도 되고, 미국 선물에도, 미국 주식에도 해당이 다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기초가 되는 것은 현물 시장의 이 차트 분석과 거래량, 이평선, 패턴에는 뭐 있습니까? 뭐 현물의 패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거는 100가지 패턴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게 뭡니까? 적산병, 흑산병, 그 다음에 교수형, 그 다음에 상승 쐐기형, 하락 쐐기형, 요런 기초적인 내용들. 지금의 차트가 하락 쐐기형인지 추세 돌파를 하는 상승 쐐기형인지, 그 다음에 적산병, 흑산병, 요런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적산병이란 내용 몰라도 돼요. 근데 적산병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패턴들, 이런 것들을 현물에서 배워와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선물 옵션에서 배우면 안 돼요. 현물에서 배워야 됩니다. 현물에서 배워와서 현물에서 적용을 시켜보면서 이 매매로서 돈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익힌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냥 대입만 시키면 돼요. ELW에 대입을 시키고, 가상화폐에 대입시키고, 선물에 대입시키고, 옵션에 대입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선물이 뭡니까? 선물을 저는 모르기 때문에 옵션을 잘 못하겠어요. 선물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선물의 의미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이 기초. 이 기초가 중요한 거지. 이 선물이 알아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 옆집 아가씨 성격 알아서 뭐 하려고요. 어차피 나랑 사귈 것도 아니고, 나랑 같이 살 것도 아닌데. 똑같은 겁니다. 그 옆집에 이쁜 아가씨가 살고 있다는 거 알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뭘 하는지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알게 되면 스토커 되는 거지, 그죠? 그 범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쁜 아가씨 살고 있더라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알아야지 내가 결혼을 못 해가지고 여자를 꼬셔야 될 때 옆집 아가씨를 꼬실 수도 있잖아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우연찮은 기회로 잘해줬는데 여자가 나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근데 주변에 여자가 한 명도 없으면 결혼할 가능성이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옆집에 이쁜 아가씨가 있으면 결혼할 가능성이 0.1%라도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선물에 뭔지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근데 선물에 대해서 1% 정도는 알아야 돼요. 왜? 이 모든 것들의 움직임이 처음에는 현물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지만 나중에는 선물에서 파생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왜? 이것들을 분석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선물 차트를 분석하는 거라. 그리고 현물 차트, 개별 종목, 삼성전자 현물 차트, 그 다음 종합주가 차트, 코스피 200 차트, 이 모든 차트들에 가장 우선하는 게 선물 차트니까. 얘를 분석해야 되는 거라.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은요, 얘밖에 몰라요. 그죠? 선물밖에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매매 방식이든 차트만 있다면 다 해당이 돼요. 그럼 뭐야? 야가 포괄적이라는 얘기예요. 현물이 포괄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포괄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면은 이 모든 거에 적용만 시키면 돼요. 근데 선물 차트만 공부를 해버리게 되면은 선물 차트밖에 모르게 돼요. 그럼 현물에는 적용을 못 시키게 돼요. 자, 우리가 60이 넘었을 때 지금처럼 단타를 칠 수 있습니까? 잘 못 치겠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물 종목 사놔놓고 한 3, 4일 정도짜리 단타를 칠 종목을 잡아놓고 3, 4일 뒤에 한 10% 먹고 던지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이런 매매를 하는 게 편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물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선물만 공부해버리게 되면은 얘를 모르게 되니까 적용을 못 시키게 돼요. 왜 거꾸로거든. 얘는 시장이 현물이 이만하고 선물은 요만해요. 그러니까 얘를 안다고 해서 얘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를 다 알면은 얘를 적용시키면 돼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규모가 큰 거를 배워놔야지 규모가 작은 거를 적용시키기가 쉽다. 근데 규모를 작은 거를 배워놔보면 규모 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위클리 옵션과 이 기본 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자, 한 5개월 동안을 보면서 이 제가 느꼈던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서론을 꺼내는 것만 해도 지금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서론을 꺼내는 것만 해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드리는 이야기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서론에 1시간이 걸렸으면 본론에는 1분이면 됩니다. 근데 본론에 1분만 딱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될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면 사실 이거를 글로 표현하자면은 한 3일 동안 제가 책을 써야 될 거예요. 아마 100페이지짜리 책을 써야 될 겁니다. 아마 이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짓거린 거를 차트와 그래프와 뭐 이렇게 뭐 설명을 더 드리고 인용을 해가지고 만들면 책을 한 권을 써야 될 거예요. 아마 1시간짜리 강의가.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안 적고 그냥 말로 하는 거지. 그죠? 말로 하니까 제가 기운도 빠지고 힘도 없고 보약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품은 디테일한 면에서 95%는 이 일반 옵션을 공부를 하면은 된다. 그러면 일반 옵션에 대한 공부가 철저하게 돼야 되고 일반 옵션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현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답이에요, 답.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선물이 뭔지를 모릅니다. 저는 ELW 하니까 선물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딴 소리를 하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영원히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돈을 잘 벌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돈 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계속 지금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얘를 공부를 해야 돼요. 얘를. 삼성전자 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삼성전자 항상 제가 창을 모니터가 2개지 그죠. 얘는 매매를 잘 안 해요. 제가. 이 선물 계좌거든요. 선물 계좌인데 제가 이건 매매 잘 안 해요. 그런데 보면은 제가 매일 보는 것들이 뭡니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중공업 이 4개는 제가 한 20년 동안 봤어요. 지금까지 매일. 삼성전자가 내일 오릅니까 내립니까? 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월요일날 개번 하락할 것 같아요. 예. 이런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어제 금요일날 분봉 차트입니다. 그죠? 눈 감아도 보입니다. 저는 보합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떨어져서 이렇게 마감했어요. 근데 이 꼬리가 마음에 안 들어. 다음날은 이 꼬리만큼 떨어져 출발할 거예요. 그러면 꼬리에서 떨어져 개발학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의 우리나라 주식 수는 25%지, 그죠? 시가총액의 25%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1% 떨어져 출발하면 우리나라 종합주가도 떨어져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종합주가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선물도 떨어지겠죠. 선물이 떨어지면 콜도 떨어지겠죠. 그럼 푸스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지, 그죠? 그럼 이렇게 연계를 쫙 지겨서 생각했을 때 오늘 야간장은 시작은 모르겠고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다만 종가는 뭡니까? 종가는 떨어져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시가는 모르겠고 종가는 떨어져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왜? 주간장의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나비 효과를 내면서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미국장 때문이에요. 미국장이 막 이유 없이 폭등을 하고 뭐 중국 뭐 폐렴이 나와서 수천 명이 죽고 뭐 수십만 명이 감염이 되어도 주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 주간장
10시 30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이전에는 미국장에 영향을 받고 요 뒤에는 중국장에 영향을 받아요. 요런 거 압니까 여러분들? 10시 30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시 30분 이전에 미국장 영향을 받고 10시 30분 이후에는 중국장 영향을 받아요. 세계 1위입니다. 그죠? 세계 2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시장과 2위 시장에 영향을 받는데 10시 30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전에는 미국 이후에는 중국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간단 말이죠. 그럼 뭐야? 장 마치고 나면은 6시 야간장 들어가잖아요. 야간장은 어딥니까? 또 미국의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움직여요. 주간장을 10시 30분으로 나눴을 때 미국, 중국, 6시 이후는 미국. 그럼 뭐야? 중국 따라서 움직이다가 마감이 되었는데 다음 날은 또 뭐야? 미국의 영향을 받아버린다는 얘기죠. 미국이면 미국, 중국이면 중국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미국의 수출은 15%입니다. 중국은 35%예요.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 전체 GDP에 영향을 받는 게 중국 35%고 미국은 15%밖에. 미국이 대국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의 15%밖에 차지를 못해요. 근데 중국은 세계 2위인데 35% 차지하고 있다. 뭡니까? 주간에는 반쪽으로 나눠서 중국의 영향을 받다가 다음 날은 바로 미국 영향을 받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졸라 복잡한다는 거라. 대한민국 정시가 졸라 복잡한 거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3등 국가에 좀 불운한 거지.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홍콩이나 다 비슷합니다. 아시아 국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유럽도 똑같고요. 다 미국 영향받고 중국 영향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세계 3위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3위 국가란 말이에요. 미국,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란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움직이는 거 보면은 주식의 비중을 보면은 얘가 한 5가 되고 얘가 4가 되고 우리나라는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야? 얘들 따라진 거라. 미국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미국 떨어지면 같이 내려가는데 미국 떨어지는데 중국 올라가면 됩니까? 10시 30분 이후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는 거라. 왜? 10시 30분 이후에는 미국은 자거든요. 밤이거든. 주식장이 안 열리거든. 그때는 중국장이 열리잖아. 중국장이 열리면 중국 영향받고 또 중국이 잠을 자면은 미국 영향받고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죠? 또 옆으로 샜네. 그죠? 대화하다 보니 또 옆으로 새버렸네. 이거를 위클리 옵션과 일반 옵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그냥 1분만 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냥 얘는 가볍습니다. 움직임이 이게 심리적인 압박이 적습니다. 그리고 매주가 만기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예상 가능합니다. 예상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거 반대겠지, 그죠? 이거 반대겠죠. 일반 옵션 이거 반대입니다. 그러면 95%는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95% 안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매매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95%는 매매 방식은 똑같은데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가볍다는 것을 돈으로 연결 어떻게 시켜야 되나? 심리적인 압박이 적다는 것을 돈으로 연결 어떻게 시켜야 되나? 매주 만기라는 것을 돈으로 연결 어떻게 시켜야 되나? 프리미엄이 적다는 것을 프리미엄이 예상 가능하다. 적은 게 아니고요. 예상 가능하다는 것을 프리미엄은 높아요. 일반 옵션보다 위클리 옵션이 프리미엄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이 가능하다. 이거의 장점이 뭐고 돈으로 연결 어떻게 시켜야 되나? 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죠? 자, 이 문제, 돈으로 연결시키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 매매 방식은 똑같이 해서 이 5%가 충족이 됩니다. 충족이 돼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기술, 매매 방식, 패턴, 막 여러분들도 기초 강의
막 이렇게 쫙 여러분들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배우면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이거에 대해 전문가가 되고, 이거 전문가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보다 좀 못한 사람 불러놓고 막 가르칠 수 있는 기라.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전문가를 만들어 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럼 전문가가 돈을 법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에는 전문가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 생각할 겁니다. 전문가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이게 착각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판사하고 검사라는 사람들이 법의 전문가입니다, 그죠? 그럼 법의 전문가는 법을 잘 지킵니까? 판사는 노상방뇨 안 하고 음주운전 안 하고 성추행 안 하고 폭행 안 하고 바닥에 침 안 뱉고 담배 안 버리고 쓰레기 안 버리고 똥 싸고 물 안 내리고 물 잘 내리고 남한테 사기 안 치고 남을 살해하지 않고 남의 스토킹을 하지 않고 남의 음란 뭐 행위를 하지 않고 성매매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성직자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까? 그럼 성직자는 성매매 안 하고 고기 안 먹고 나쁜 짓 안 하고 정말 착한 짓만 하고 삽니까? 목사는 그렇게 삽니까? 뭐 스님은 그렇게 삽니까? 아니지, 그죠? 그냥 그거는 직업일 뿐이죠. 법률 전문가 직업이죠. 남을 가리키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지, 그죠? 법률 전문가. 그럼 법률 전문가가 주식 투자를 잘합니까? 별개의 문제죠, 별개. 영역이 틀린 거예요. 그 전문가라는 사람과 돈을 버는 사람은 별개입니다, 별개. 숨은 고수들 많잖아요. 돈 잘 버는 아줌마들.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데 돈은 잘 버는 아줌마들. 그 아줌마들은 전문가적인 능력은 없지만 돈 버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돈을 버는 것과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영역인 거예요, 그냥. 아예 달라요. 법률 전문가와 깜빵에 있는 범죄자와 똑같은 거예요. 범죄자도 법을 참 잘 알아요. 그리고 이용도 잘 합니다. 근데 검사도 법을 잘 알고 법률을 피해가는 방법도 잘 알아요. 그러면 검사라는 사람과 범죄자는 똑같은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럼 둘 다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지, 그죠? 이거 완전히 정반대 사람이지, 그죠? 완전 정반대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전문가가 돈을 잘 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전문가일 수도 있고, 돈은 잘 버는데 전문가는 아닌 사람이 있고, 전문가인데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얘기했다시피 주식 전체 시장의 10%밖에 안 돼요. 본전 이상 하는 사람. 1년 동안 평균을 내봤을 때 2017년도, 18년도입니까? 의 자료를 보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1원이라도 버는 사람은 약 10%밖에 안 돼요. 1원이라도 번 사람이 약 10%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딱 한 번 했어요. 살면서 2017년도에. 그래가지고 100만원 벌었어요. 그리고 주식 안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10% 안에 드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까지 합쳐가지고 계산했을 때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중에서도 전재산을 탕진한 사람도 섞이고 딱 한 번 매매를 했는데 10만원 손해봤어요. 그럼 이 사람도 뭡니까? 90% 안에 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통계는 통계일 뿐이니까. 그래서 통계를 분류를 해보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번 사람은 10%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실제 벌고 있는 사람은 1%밖에 안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파생 양도세 내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는 존나게 많습니다. 그죠? 발에 채 있는 게 전문가입니다. 하다못해 주동아리 고수들도 전문가 행세하지, 그죠? 포털 사이트에서 뭐 또는 유튜브에서 전문가 행세를 합니다. 돈은 10원도 못 버는데 막 시장은 연락의 분석을 잘해. 지금 이렇게 보면 이 구조로 봤을 때 실제로 보면은 한 3분의 1은 전문가예요. 그럼 뭐야? 짜가 전문가가 되게 많다는 얘기지, 그죠?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못 벌면서 전문가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기술을 쫙 배우다 보면은 이 짜가 전문가는 될 수 있어요. 반쪽짜리 전문가, 짜가는 아닙니다. 그죠? 반쪽짜리 전문가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돈을 버는 전문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방금 얘기했던 이 5% 구간을 돈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연결. 이걸 돈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근데 이거는 좀 만만치 않은 내용이고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위클리의 특징인 요 부분을 이제 호가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요렇게 계산할게요. 자, 이제 뭐 이 300짜리 콜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300 콜이 있습니다. 이 가격이 0. 뭐 지금 5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요거를 차트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차트를 보면 막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일봉이 요렇고 분봉이 막 이래요. 그죠? 막 이렇게 움직였다 가정해요. 요렇게 움직였다 쳐요. 이게 일봉이고 분봉입니다. 그러면 요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다는 말을, 그죠?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다는 얘기는 이 일봉 차트가 안정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안정성이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움직임이 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일봉에 있는 이 규칙성을 이 분봉으로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대입을 시켰을 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주관장은 이렇게 가버린다는 얘기죠. 내가 여기를 매수를 했는데 주관장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위클리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봐야 돼. 풋이라고 가정할게요. 이게 시장이라고 볼게요. 이 선물 차트로 봐야 되겠다. 그죠? 선물 차트로 봤을 때 내가 풋을 잡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했다. 그죠? 이 풋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야지 해석이 되네. 그죠? 이게 선물 차트란 말이에요. 그죠? 이 밑에 차트가 선물 차트의 일봉이고 분봉이라고 볼게요. 아니면 거꾸로 이거를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원래 하던 해석대로 할게요. 제가요. 자, 풋 차트가 의미가 바뀌어버리면 좀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죠? 요게 풋 차트입니다. 그죠? 풋 차트. 분봉 차트입니다. 요거는 선물 차트라고 가정할게요. 그죠? 선물이 이렇게 일정한, 선물 차트로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콜 차트 봐야 되나? 이건 풋 차트로 봐야 되나? 이게 풋 차트로 볼게요. 풋 차트 1번으로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내가 요 자리에 매수를 했어요. 요 자리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클리 옵션에서 이 심리적인 부담감이 적다는 얘기는 여기서 내가 잡아서 보유를 하더라도 자, 이렇게 바로 올라가더라는 얘기죠. 근데 심리적으로 부담이 가는 차트는 어떻습니까? 지금 심리적으로 부담이 가는 차트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한번 꺾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요 꺾였는 요 부분 있지, 그죠? 요 부분에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순간적으로, 그죠? 순간적이든 뭐 30분을 잡아 끌든지 간에 이렇게 손실이 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급등을 하는 차트인데 결국에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급등하는 거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엄청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안정감이 있어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보유를 했을 경우에 손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잡은 자리가 최저 바닥이 되고 이 자리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내가 언제 팔아도 수익이기 때문에 10틱을 먹고 팔든 20틱을 먹고 팔든 더블을 먹든 300%를 먹든 간에 안정감이 있어요. 한 틱을 먹더라도. 근데 파란색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 검은색 부분에서 매수를 했을 때 내 매수 가격을 깨고 올라가죠. 그러면 심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죠. 왜? 결국에는 올라가지만 이거는 결과적인 얘기죠. 내가 잡았는 시점은 요 시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화살 표시된 이 시점에서 잡았는데 손실이 나버린 거죠. 순간적이지만. 그러면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옵션의 경우에는 이런 흐름의 움직임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장이다. 시장에서 이런 시장이다. 이럴 때 가볍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가볍지 못하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양압이 높을 때
양압이 7.0, 8.0, 9.0이다. 근데 이렇게 꺾어버렸다. 어디 됩니까? 프리미엄에 대한 공포가 생겨버리죠. 그럼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절을 해버리는 거라. 손절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폭등을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짜증나지, 그죠? 근데 뭡니까? 위클리는 매주가 만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가벼워요. 가벼우니까 심리적인 압박이 적어요. 연결되지, 그죠? 그러니까 뭐야? 꺾이더라도 바로 튀어 올라가 버리니까 심리적인 압박도 약해지더란 말이죠. 왜? 가벼우니까. 왜? 매주가 만기니까. 이게 일반 옵션과 위클리 옵션의 가장 대표적인 분류점이, 그죠? 양압이 8.0, 9.0일 상태에서는 물려버리면은 프리미엄 감소에 의한 공포감이 생겨서 자기도 모르게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양압이 3.5, 4.5, 2.5 이러면 꺾이더라도 금방 다시 올라가겠죠. 즉 선물 차트를 분석만 잘해두게 되면, 선물 차트를 분석만 잘해두게 되면은 이러한 위클리 옵션의 특징에 의해서 이 95%는 옵션과 똑같은 매매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 5%를 잘만 활용하면은 돈으로 연결하는, 지금 이게 돈으로 연결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로 설명했는데요. 이게 돈으로 연결한 거예요. 이 말로만 이해를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1분 동안만 설명하면은 1분 만에 여러분들 이 파악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길게 1시간을 잡아 끌었냐 그러면, 위클리 옵션의 특징을 알려면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현물에 대한 시장의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알아야지만 기초적인 공부가 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또다시 이 선물 옵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겠지, 그죠? 그러려고 하면은 뭘 알아야 됩니까? 선물에 대한 중요도는 알아야 되겠죠. 선물을 알아야지만 또 이 개념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이 선물을 알게 되면은 이제 일반 옵션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럼 일반 옵션을 공부를 했었으면은 이제 위클리 옵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럼 뭡니까? 결국에는 공부를 다 해야 돼요. 자, 질문을 하셨지, 그죠? 저한테, 그죠? 자, 지금 1시간 12분 정도를 강의하고 있는데, 요 분이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신 내용이 요겁니다, 그죠? 예. 근데 이거를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요? 라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요? 라고 저한테 물었었으면 이 정답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해 드린 내용이죠. 근데 이분은 그거보다도 단계가 더 아래에 있어요. 뭡니까? 이게 위클리 옵션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이게 위클리 옵션인가요? 그럼 이것도 모른다는 얘기라. 지금 단계로 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래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10단계 있으면은 한 5단계쯤 와야지 뭡니까? 이제 기초적인 강의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단계는 그냥 7단계, 8단계 돼야 되는 거예요. 7, 8단계는 들었어야지 저한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분이 원하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원하는 답변.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분이나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이 사람이 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지, 그죠? 요금이 되고. 기분 나쁘지 않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드린 건데 요 내용이에요. 돈 많다고 막 하시면 사이버머니가 됩니다. 우리 피망 포카머니지, 그죠? 피망 포카머니 1조 날려도 사채업자 와가지고 돈 달라고 안 하지, 그죠? 왜? 사이버머니니까요. 모르시면 아시려고 하지 말고, 왜? 1단계, 2단계, 5단계, 8단계, 10단계가 있으면은 이 5단계까지 왔는 사람들은 이제 알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럼 저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릴 수 있어요. 이까지요. 이까지는 이까지 올린다고 해서 돈을 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이제 시장의 모든 흐름을 다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한테 조력받을 수 있는 거는 7,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조력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요 단계에 있는 거야. 그죠? 요 단계에. 요 단계에 있는 분이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이거 알려고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이분은요, 빨리 기초 공부를 해야 돼요. 아까 현물에 대한 기초 공부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랬잖아요. 한 달만 하면 된다고. 이 질문 수준으로 봐서는 며칠 버티기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진심을 담은 거. 옛날 같았으면요. 이런 답변도 안 내려줬는데 제가 이 답변을 제가 지금은 드렸어요. 그죠? 1억 만들었다가 2천으로 1억 만들었다가 다 날리고 1,000만원으로 다시 하려니까 사용할수 느껴지네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번에 현실이에요. 가상화폐로 1억 벌었다가 다 날려버렸지. 그죠? 1억이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렸는 게 기초부터 다시 익히시고 제 영상들을 충분히 있으니 중요한 게 그죠. 다 보실 때까지는 매매하지 마세요. 다 본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영상들을 제공된 영상들만 봐도 여기까지는 그냥 올라와요. 굳이 돈 안 내고 매매해도 돼요. 저한테 안 배워도 돼요. 영상들만 쭉 보셔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여기까지는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해서 실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기초만 그냥 있는 거예요. 기초. 이제 영어에서 이제 성문 기본 영어의 가장 기초적인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 ABCD입니다. 그죠? 영어의 ABCD 아는 거예요. I am a student 익하는 수준이 여기 수준인 거예요. 여기에는 ABCD를 익히는 단계예요. 그죠? ABCD를 알아야지 I am a student는 나온다 아닙니까? 근데 미국 사람한테 가가지고 I am a student 하면 what 익하거든요. 뭐 student가 뭐냐 익하거든요. student 뭐 익하거든요. 저거들은 그죠? 우리나라 말로 student I am a boy. 미국 사람들이 I am a boy 합니까? I am a boy 뭐 익하지 그죠?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I am a boy, I am a student 이게 2단계란 말이라. 이거 안다고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올라와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오늘 강의는 이제 위클리 옵션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일반 옵션과 다른 점을 설명드렸고 항상 중요한 거는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좀 아쉽다 싶은 게 핵심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7단계, 8단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이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단계를 올라가야 되는데 이분들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5단계까지는 알려드려도 돼요. 공짜로요. 아무한테나. 불특정 다수한테 아무한테나 5단계, 6단계까지는 알려줘도 괜찮습니다. 7단계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8단계로 딱 넘어가면은 이제부터 돈이 보이거든요. 우리 주식 투자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 해보겠습니다. 제로 쌤했겠지, 그죠? 이분들은 적이에요, 이제. 내 돈 뺏어먹는 사람들이라. 내가 이분들 돈도 뺏어먹지만 이분들도 제 돈 뺏어먹는 사람들이에요. 저랑 경쟁을 하는 관계가 이제 8단계 넘어오면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요,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하고 호구라고 하지만은 적을 키워줄 수는 없거든요. 제 적을 키울 수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마음이 넓고 해도 이 사람들 위주로 강의를 해줘야지 정상인 거지.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줘 버리면 이 사람은 강력한 제 적이 되고 강력한 적일 뿐만 아니라 저랑 똑같은 매매를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매매 패턴이 있지, 그죠? 매매 패턴, 매매 방식. 내한테 배운 그대로 시장에 적용할 거 아닙니까? 나한테 배운 기법으로, 나한테 배운 마인드로. 이 사람들을 나랑 똑같은 사람 만들어버리는 게라. 이거는 해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저희 시크릿 카페에 있는 회원들한테 몇 명 안 되지만은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운영을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제가 2008년도경에 8, 9년도경에 수평선 기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잘 써먹다가 잘난 척 한다고 이거를 포털 사이트에다 올린 적이 있어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거를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올렸어요. 지금 구글 찾아보시면은 제 아이디를 검색해 보시면은 수평선 기법을 쳐보시면 옛날에 제 글이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삭제를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요. 근데 요게 딱 3개월 지나니까요, 기법이 안 먹혀요. 딱 3개월 지나야 기법 안 먹혀요. 왜 안 먹히냐고 제가 딱 보니까 이걸 가지고 전문가 놈이 방송에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게라.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주들어 가지고 제 거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TV에 나와가지고 정권 TV, 애플 TV, 뭐 매일 경제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거라. 근데 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진 않아요. 왜? 이 사람은 나한테 배운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거 내 기법의 핵심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근데 또 어떤 놈은 뭐야? 이거를 응용을 해서 뭐 몇 분 봉의 수평선 기법,
수평선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 제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수평선을 끄니까 수평선 기법이라 만드는 거예요, 이거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추세선 끄니까 추세선이고요. 상하선, 상하니까 상하. 그냥 말 그대로 제가 이름 만드는 거, 135이니까 135 만드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내가 이름을 만들려고 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를 대중적으로 쓰게 돼버리는 거라. 나는 몰랐어. 내가 이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줄은. 중요한 거는 그 뒤로부터 제가 6개월 동안 제대로 돈을 못 벌었어요. 벌긴 벌었지. 근데 계좌가 손실,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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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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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수익 이래 나가는 거라. 계속 수익. 이 당시만 해도 제가 ELW 하면서요. 6개월 연속 수익도 내봤습니다. 6개월 연속. 일별 계좌가요. 6개월 연속 수익이에요. 이것도 아마 저 팍슨에 들어가시면 있을 겁니다. 제 일지가 있을 겁니다. 6개월 연속 수익 낸 적도 있어요. 제가 ELW 초기에 하면서. 신이었어, 신. 근데 이거 하고 나서부터는 수익이 손실이 계속 중간중간에 튀어나와요. 지금도 튀어나오잖아요. 한 번씩 손실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제가 쓰고 있는 기법들이 이제 일반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요. 근데 솔직히 지금 단계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전 공부를 해보신 분들, 실전 매매를 해보신 분들, 기법 공부를 하고 실전으로 넘어오시는 분들 있죠. 요즘은 거의 실전까지 안 오고 다 기법에서 다 이제 중도에 졸업을 해버리시거든요. 좀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요. 왜냐 그러면은 사실 핵심이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안 오고 이제 여기서 끝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뭐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하니까 뭐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은 이제 저도 기술이 발달하잖아요. 저도 20년 동안 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기법이라는 것과 기법 외적인 거란 것과 뭐 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 주 뒀다 보니까 한 뭐 2, 300가지의 매매 기법이 생겼는 거예요, 저도요. 왜? A라는 기법을 썼는데 이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막 무한무진해, 이거. 근데 B라는 기법도 무한무진하고 C라는 기법도 무한무진해. 그리고 또 A 플러스 B,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응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져 버렸어요. 왜? 똑같은 기술을 10년 늦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10년, 강아지 새끼도 3년이 지나면은 풍을 읊고 10년은 강산이 변하는데 강산이 변할 동안을 제가 이 기법들을 응용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름도 만들어서 뭐 1번 기법 이름, 2번 기법 이름, 3번 기법 이름 만들다 보니까 요 새끼들을 또 분석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이상하게 얽히고 설키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뭐 이제는 뭐야, 기법 없이도 매매 가능해요, 저는요. 줄 안 꺼도 돼요, 저는요. 근데 여러분들 보라고 제가 기초 강의 배우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저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추세선, 아까 그어둔 추세선 뭐 이런 거 제가 장중에 진짜 많이 올려드리거든요. 이거 왜 올려드리냐 그러면요. 똑같이 저한테 추세선을 배운 사람들도 쓰는 방법이 틀려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추세선을.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끊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거 보면은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껐는데도 보면 가만히 보면요. 맞아요. 그죠? 이렇게 꺼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이렇게. 그죠? 하단 맞고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하나 더 꺼볼까 중간에요. 가운데 하나 더 꺼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 세 개의 선을 딱 끊고 보면 그 눈에 보인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요. 이제는 줄을 안 꺼도 요렇게 쫙 넣고 볼게요. 요렇게 쫙 끄면 어떻습니까? 딱 끊고 가운데 하나 더 꺼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요 시장의 흐름이 눈에 보이지, 그죠? 요 시장의 흐름이 이해가 되죠? 요 안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고점, 저점. 물론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고점, 여기 맞고 요거를 돌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폭만큼 더 올라가요. 아, 잘못 껐다. 좋았는데 잘못 껐다. 자, 요 폭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죠? 요 있네, 그죠? 요 폭이거든요. 있죠? 그럼 요거 중간 사이를 끄면 어떻습니까? 요래 되는 거라. 지금 제가 정확하게 했거든요. 요 라인에 부합합니다. 그럼 이 라인에 부합을 하게 되면 어디나 폭락이 나온다. 이게 어디입니까? 요 라인을 연장하면 이렇게 되거든. 무슨 말이겠지, 그죠? 요렇게 되는. 그럼 뭐야? 요렇게 되겠지,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요거를 깨면은 요까지 오는데 또 깨면은 요까지 오는 거. 그럼 뭐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이 완성이 되지, 그죠? 이런 흐름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배우더라도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모르게 되면은 추세선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요 라인만 이해를 하게 되면 요 라인만 끌 줄 알게 되면 이 라인 끊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 라인 끊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마음대로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40분 보고 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 보고 끊는 사람, 어떤 사람은 80분 보고 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분으로 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봉으로 끊는 사람도 있고, 지 맘대로라 보면은 똑같이 배워도.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차트, 이 안에 움직였으니까 이 차트가 나오게 된 이유가 요 모양이 나오게 된 이유가요. 요 차트 두 개 나오게 된 이유가 단편적으로 딱 보면은 이해를 못 하는데 이거를 1분씩 제가 차트를 줄 쫙쫙 끊어놓고 보면은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활용을 수세선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돈 버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쓰는 사람의 능력이지, 그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 기법을 일반인한테 공개를 했어요. 아마 우리 카페 회원들 중에서 추세선 기법 잘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왜? 제가 기본적인 추세 방법은 작년 10월달, 작년이 아니구나. 재작년 10월달 이전까지 십몇 년 동안 제가 그냥 공짜로 다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를 했어요. 추세선하고 아주 가벼운 기법 몇 개는 다 공개했어요.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거요. 그렇고 또 되게 복잡하고 되게 고급적인 기법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 열심히 찾아보신 분들은 다 봤을 거예요. 다만 어떻게 쓰는지를 모를 뿐인 거예요. 여기다 추세선 알면 뭐하냐고, 제대로 못 쓰면 꽝인데. 방금 제가 요거 하나 가지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백날 줄 꺼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번 중에서 7번밖에 못 맞춰요. 그럼 어떻게 1000번 중에서 999번을 벌 수가 있겠냐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세분화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껍데기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영상으로만 배우면은 10번 중에 7번 맞추죠. 그러면 이걸 공부를 하게 되면은 100번 중에서 한 90번 정도를 맞추게 돼요. 그럼 이거를 좀 세분화적으로 이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은 1000번 중에 999번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오는데 쉬운 건 아니겠지만은. 추세선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렇게 시장에서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적인 강의를 제가 장중에 계속 올려주고, 장중에 이렇게 계속 올려주고 있는 이유가 이 지금 선들의 의미, 이 선 하나의 의미가 돈이란 얘기예요. 이 선 하나가 다 돈이에요, 이게. 이 선 몇 개가 있습니까? 선 한 개, 두 개, 요게 같은 놈이겠죠. 그럼 연장을 시키면 뒤에 이렇게 있겠지, 그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겠지만, 또 이게 안 보이지만 이렇게 있겠지, 그죠? 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그 앞전에는 요렇게 움직였겠네요. 요렇게 움직였다가, 자, 이게 어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움직임이라 그러면 요렇게 움직였겠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갔거나, 아니면 여기서 깨져서 요렇게가 요렇게 올라갔겠지, 그죠? 자, 제가 이 시간, 이 목요일날, 저번 주 목요일날 10시 6분 이후에 주가는 정확하게 예측 못해요. 근데 예상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예상은 뭡니까? 첫 번째 예상은 이전도 예상이 안 되고, 그죠? 근데 제가 추정을 했잖아요. 이후 예상, 첫 번째,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셋 중에 하나겠지, 그죠?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은 뭡니까? 이 추세선을 잘 먹히는 시장이다. 추세선이 잘 먹힌다는 얘기는 뭔가? 안 먹히는 시장도 있다는 얘기죠. 안 먹히는 시장도 있다는 얘기예요. 추세선 안 먹히면 왜 합니까? 내가 기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른 거 쓰면 돼. A라는 기법 안 먹히면 B라는 기법 쓰고, B라는 기법 안 먹히고, C, D 안 먹히면 뭡니까? 기법 외적인 걸 쓰면 돼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이런 거죠. 5팩토리. 우리 옛날에 수학 때 배웠지, 그죠? 5팩토리 뜻이 뭡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되지, 그죠? 그럼 이 다 곱하면 얼마 됩니까? 25에 5 곱하면, 하여튼 이게 한 수천 가지 될 겁니다, 그죠? 5팩토리라는 말은 5가지를 응용해서
A라는 거, B라는 기법, C, D, E라는 기법, 그 다음에 F, 기법 외적인 거를, 기법 외적인 것도 한 두세 개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것들을 팩토리를 활용하게 되면은 내가 수천 가지의 매매 기법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정도쯤 되면은 어떤 시장이 나와도 다 이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시장의 약 10%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은 뭐야? 시장의 변화는 무한정이다. 오늘 시장에 10시경에 주가는 어제 시장의 주가 10시경의 주가와 아무 관계가 없고 10년 전에 10시 전에 주가와 아무 관계가 없고 또 앞으로 100년 뒤에 10시의 주가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뭐야? 시장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시장의 변화는 무한대라는 얘기야. 내가 아는 것은 수천 가지나 되지만 시장의 변화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시장의 10%도 모르는 거지. 이렇게 따지면 1%도 모르는, 0.1%도 모르는 거지만 근데 이 무한대의 시장을 크게 대분류를 해보면은 몇 가지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가 아니라 이 무한대의 패턴을 뭐 수천 가지의 패턴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수천 가지의 패턴 중에서 내가 수백 가지 패턴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대략 겸손하게 말해서 10% 정도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응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 가지고. 그러면 현재의 시점에서 현재의 시점이 요 시점입니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나머지 시간은 뭡니까? 과거죠. 과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는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요 시점 뒤에 자 1분 뒤에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 자 내가 보기엔 얘는 떨어져요. 1분 뒤에는 1시간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측 불능. 이렇다시피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이거는 예측을 못해요. 제가 1시간 뒤에는. 근데 요거 1분 내로는 예측 가능해요. 왜? 추세에서 맞고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30초 뒤에는 떨어집니다. 1분 뒤에 떨어져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주가가 1분 뒤에 현재의 주가보다 떨어져 있을 가능성을 한 70% 정도 잡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차트를 보고 잡아요. 그럼 30초 뒤에는 90% 이상을 잡습니다. 떨어져 있다. 30초 뒤에는 떨어져 있다를 90% 봐요. 그러면 5초 뒤에는 99% 확률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자, 이 주식의 이 차트를 보고 제가 미래의 예측을 합니다. 자, 이 차트를 보고 미래의 예측을 합니다. 틀려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저는 몰라요. 제가 이 뒤에 어딘지 몰라요. 그죠?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모르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도 돼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시간 뒤에 약 5초 뒤에 주가는 저는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30초 뒤에도 떨어져 있다 보고 1분 뒤에도 떨어져 있다 봐요. 근데 1시간 뒤에는 모르겠어요.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한 50%로 봅니다. 근데 제가 매매하는 기준은 뭐라 그랬습니까? 95% 정도의 승률이 있을 때다. 근데 시장이라는 게 꼭 95%라는 그 기준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 기준은. 근데 매매는 보유하는 시간은 딱 요거 정도로 합니다. 30초 뒤에 주가, 약 1분 뒤에 주가를 예측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측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상 매매, 예측 매매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측, 예상 매매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즉 도 아니면 뭐지, 그죠? 도 아니면 뭐고 앞면 아니면 뒷면이다. 확률 50%밖에 안 되죠. 이런 예측 매매는 절대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도박이니까. 그런데 주사위를 1, 2, 3, 4, 5, 6, 6가지가 있는 주사위를 굴리는데, 그죠? 자, 1에서 4가 나오면 내가 먹어요. 5에서 6이 나오면 상대방이 이깁니다.
자, 도박을 합니다. 자, 1에서 4만 주사기를 한 개 던졌는데 1, 2, 3, 4가 나오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할만하지, 그죠? 70%죠, 이게. 할만한 거죠, 이게. 왜? 5, 6만 안 나오면 내가 이기니까. 그런데 1, 2, 3, 4, 5가 나오면 내가 이겨요. 6이 나오면 지는 거예요. 확률 90%지, 그죠? 어떻습니까? 이제 존나게 할만하죠. 비록 10%의 위험성은 있지만 존나게 할만해요. 근데 좀 더 길게 볼게요. 1에서 100까지가 있습니다. 1에서 100까지가 있는 백면체 주사위가 있어요. 근데 1에서 95가 나오면은 내가 이겨요. 96에서 100까지가 나오면 내가 져요. 이거는 진짜 할만한 거죠. 어차피 96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수없게. 99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할만하잖아요. 근데 1에서 100까지가 있는데 1에서 99만 나오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100만 안 나오면 돼요. 그럼 이거를 보고 예측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보고 예측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100% 할 수 있죠. 100%. 100% 예측 매매죠. 그런데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예측 매매와 이 예측 매매는 뭡니까? 질이 틀린 거죠. 동전의 앞면 뒷면과 백면체 주사위를 굴렸을 때 99%는 내가 먹고 1%만 날리는 거. 이거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예측이죠. 확신에 가까운 예측이죠. 그러니까 이 예측과 예측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니는 맨날 예측 매매 하지 마라, 예상 매매 하지 마라 이렇게 놔놓고 왜 니는 예측 매매를 그럼 나는 안 하는 줄 알았다 이거야. 그럼 나는 천재입니까? 정확한 자리 100% 잡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구라를 쳐서 1000번 중에 999번 먹는다 얘기 하잖아요. 구라를 쳐서 999봅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이렇게 못 먹어요. 실제로는 뭡니까? 매매 외부 10번 중에 한 번 손해를 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번 잡아가지고 100번 다 먹는 경우도 있어요. 퍼펙트한 경우도 있어요. 한 200번 들어가서 2번 손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내가 이길 확률이 99%면 거의 100%라고 확신을 가지고 매매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5초 뒤에 주가를 거의 퍼펙트하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5초 뒤에. 30초 뒤에는 90%의 확률. 1분 뒤에는 70%의 확률. 5분 정도에는 1에서 5분 정도면은 뭐 한 60%, 50%, 60% 정도. 그럼 나한테 5분 정도라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한 예측 매매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했는 하지 마라 하는 예측 매매라. 왜? 50%의 확률로 수익과 손실이 나눠지니까 물리면 좆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물렸을 때 어떤 게 필요합니까? 물렸을 때 50%의 확률의 베팅을 해가지고 물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손절을 빨리 해야 되겠죠. 손절을 빨리 해야지 손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 손절을 타이밍을 늦어버리면 떨어질 때 10만원 날리면 될 거를 500만원 날리게 되는 거예요. 이 손절이 느리게 되면은 이 한 방에 의해서 이 한 번의 실수로 10만원 날릴 거를 500 날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실수가 굉장히 크니까 줄이기 위해서는 이 손절을 잘 해야 되겠죠. 손절을 잘하는 방법이 뭐랍니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각인을 제가 많이 시켜드리죠. 돈을 손해를 적게 보는 방법. 각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매매 연습을 시킵니다. 무조건 사고 파는 연습을 시키는 거라. 근데 이거 연습을 하면 좋은 점이 뭡니까? 위급한 상황일 때 자기도 모르게 던져버려요. 그냥 습관적으로. 저도 10번 중에서 3번은 못 던져요. 손절만 딱 놓고 보면은, 손절만 놓고 보면은 10번 중에 3번은 못 던져요. 못 던지면 어떤 짓 합니까? 물타기를 해요. 이런 못된 버릇 저도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은 저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저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버릇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 저도요. 그래서 이 물타기가 실수해가지고 큰 손해도 납니다. 그러니까 이 손해를 보기 싫으니까 뭐야? 원금을 줄였잖아 저는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5초 매매를 해버리잖아요. 나는 내가 회피하고 내가 싫어하는 걸 피해가는 거죠, 그냥. 내가 싫어하는 걸 피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이제 이거 시간이 2시간 다 돼가네요. 저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강의를 올리다 보면 한 3시간, 4시간 그냥 막 올려버리거든요. 2시간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계속 짓거렸더니만, 아이고, 내가 왜 하고 있노 싶기도 하고. 일단 뭐, 토요일이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중간에 말을 끌어버렸더니 이야기가 끝나버렸네요. 자, 그러면 끝난 김에 물도 마셨으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요. 제가 연결을 못 시킬 거예요. 왜?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제가.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연구소에 게시판에다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세세한 디테일 같은 거는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저는 제가 강의하고 싶은 것만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세세한, 여러분이 진짜 알고 싶은, 즉 7단계에서 8단계에 있는 사람들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답을 안 드릴 거예요. 제가요. 이분들은 실력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실력을 스스로 갈고 닦아서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남한테 배워서 남의 것을 빼가지고 쓰려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저한테는 적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분들을 살려줄 이유도 없고 또 그분들을 돈 벌게 해줄 이유도 없는 거니까요. 이제 자립, 스스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